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법률 재개정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일단 내용을 제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로서 법률안 제출권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일단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부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제출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제출권, 언유의 법률안 제출권이 되겠습니다. 제출권. 이건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면 자, 법률안을 이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법률안을 제출하고, 물론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임위원회는 어차피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니까요.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법률안이 제출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자,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아시겠죠? 국회의장한테 가요. 자, 그러면 국회의장은 이걸 어디로 넘기느냐? 자, 국회 상임위로 넘깁니다. 해당 전문 상임위로, 뭐 교육과 관련된 법률안이다. 그럼 교육상임위원회로 넘깁니다. 자, 뭐 문화 관련된 거다. 그럼 문화체육위원회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자, 뭐 노동과 관련이다. 그럼 환경노동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데 넘깁니다. 이렇게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하라고 넘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중에서 좀 특이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법사위입니다. 요 법사위. 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으로 일단 모든 법률안은 각각 상임위를 통해 갔다가 다시 법사위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사위에서 이 법률이 체계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체계나 아니면 어떤 문구 같은 거, 그런 거 작구라고 하거든요. 체계 작구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주고 심사하는 역할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오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도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인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게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변호사나 이런 법 관련된 이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법률 전문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법사위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법사위로 가다 보니까 이 법사위에서 많은 법안들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여당이나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법사위원장은 그 제2당 정당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정당이 법안 통과를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법안이 제때제때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사위가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마치 법사위원회가 어떤 큰 권력이라도 되듯이 체계작구 심사에서 멈추지 않고 어떠한 법률을,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법률을 어떤 정당이 주도를 해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과가 본회의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하다 해가지고 여러 번, 매번 국회 때마다 이젠 이 법사위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법사위로 다 모이게 돼요. 그리고 법사위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본회의로 갑니다. 자, 국회의원 모두가 모여있는 본회의로 가게 되고, 이 본회의에서 이젠 아까도 말씀드린 정족수 기억하시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이 되는 거죠.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과반찬으로 법률안이 의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대통령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제 15일 이내에 그 법안을 거부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거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안 한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돼요.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면 그 법안은 대통령이 그 법안은 2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됩니다. 자, 됐죠?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 시간이 너무 급해. 그래서 빨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돼 라고 누가 판단해요? 국회의장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넘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직권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권상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직권상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부 여부를 판단해서 공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공포를 하면 20일 이후에 이제 통과가 됩니다. 20일 이후에 발효가 되는 거죠. 20일 이후에. 자, 공포하면 20일 이후 발효가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국회의장으로 와서 다시 이제 본회의로 오게 돼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환부, 다시 돌려서 붙인다 라고 해서 이거를 환부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환부, 거부한다, 환부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 법안 나는 찬성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오 라고 다시 한번 제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의를 요구합니다. 제의를 요구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회의로 왔어요. 본회의로 왔는데 뭐 이런 절차들은 금방 생략이 돼서 다시 본회의로 옵니다. 그럴 때는 과반출 과반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합니까? 과반출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꽤나 높은 정족수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대통령에게 왔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은 딱 한 번밖에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왔어요. 다시 대통령에게 왔으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즉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5일 이내에 즉시 공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무슨 쟁점이냐? 자, 무슨 쟁점이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를 와서 만약에 대통령이 바로 공포를 했잖아요. 첫 번째 왔을 때 공포를 바로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를 했으면 이 공포에서 법률안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때 확정이 되고 20일 후에 발생을 하는 건데, 자,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제의를 요구해서 대통령이 그때는 여러분 거부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이 확정되는 순간은 이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공포로서 확정이 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은 의회에서 다시 과반출 3분의 2 찬으로 의결했을 때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처음에는 과반출, 과반찬, 그 다음에는 과반출 3분의 2찬,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 대통령에게 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말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 15일,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포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 20일,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다시 통과 못하면 그냥 그 법안은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한 많은 법률안이 지금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서 지금 다 끝나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붙이고 뭐 이런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5일 이내 그다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니까 15일씩이나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5일 이내에 즉시 공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했는데도 다시 대통령으로 왔을 때, 만약에 그래도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재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 대통령이 내가 한번 거부했던 것이 다시 재의결해서 왔어? 나 진짜 기분 나빠서 공포를 못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국회의장에게 공포권이 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역시나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5일 이내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그 법안은 확정은 된 거잖아요. 재의결로 과반출 3분의 2찬으로 이미 확정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법률안을 공포하진 않을 수 없으니 그 공포를 국회의장이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국회의장이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포권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쟁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은 뭐 이것도 나올 수가 있죠. 이것도.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잘 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법사위죠. 법사위를 체계작구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갈 수가 있다는 점,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본회의에서 요 정적수. 처음에는 과반수로 과반찬이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 환부 이후, 제의 요구 이후에는 과반출 3분의 2찬으로 결정되는, 이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런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법률의 개정 절차. 자, 정부가 할 수 있고요. 법률안 제출권, 그렇죠?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요. 정부가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10인 이상. 10인 이상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 그것도 맞아요. 상임위원회도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써드릴까요? 이것도 같이 거기다 필기 좀 해주세요. 자, 뭐 누구도 가능하다. 상임위원회도 가능하다. 상임위 발의도 가능합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거는 어차피 상임위원회도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근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으로 옵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직권상정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이제 심사해서, 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법사위에서 이제 체계작구 심사를 하면 본회의로 갑니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공포하면 끝. 20일 이후에 발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러면 공포 후 20일 이후에
발효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 환부 거부권 15일 이내에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이제 일로 와서 다시 본회의로 와가지고,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이 대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그쵸?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대통령 조제 고유의 요소입니다. 자, 제출부터 다시 복습, 계속 복습입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만 들으셔도 암기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 10인 이상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임위원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장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은 본회의에 보고 후 상임위원회로 넘깁니다. 자, 상임위원회를 회부하는데, 자, 곧바로 본회의로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 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제출된 법률안을 본회의로 상정할지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정하지 않고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는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원래 체계나 작구를 수정하고 심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기서 많은 법률안이 자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본회의의 의결. 그 본회의에서는 처음에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죠. 거부할 거 아니면. 자, 그러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1차적인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제의를 요구한다면, 자, 이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행정부 조직인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해요. 그건 좀 이따 행정부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을 한다면 그때는 다시 거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법률안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거죠. 확정이 두 가지예요.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두 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확정 시점하고 두 번째 왔을 때 확정 시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이 되지만 두 번째는 재의결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5일이 경과하도록 공포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의 공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발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일이 경과 후 이제 효력이 국민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되셨죠? 자, 잘 정리하시고요. 이것도 복습 또 한번 할게요. 또 한번 합시다. 자, 다시 법률안 재개정안 발의는 10인 이상 행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할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거부할 때요. 나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바꿔. 그건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려면 전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거부, 일부 거부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거부한 다음에 또 거부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재의결로 확정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재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의결과 동시에 법률로 확정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 그리고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 20일이 지난 후 발효가 되고, 자,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헌법 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 개정 보겠습니다. 요것도, 자,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요것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린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헌법이에요, 헌법. 여러분,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자,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자, 그 절차에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헌법 개정이에요, 이번에는. 자, 첫 번째,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회의원도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국회의원이 제안할 때는 아까 헌법 개정안 제안은 아까 발의는 얼마였습니까? 제적 2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적 2분의 1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느냐? 대통령에게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여러분, 자, 저희 정부에서 이런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국민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공고는 여러분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20일 이상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젠 대통령이 공고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공고를 했으면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공고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60일 이내에 국회로 넘겨야 돼요. 60일 이내에. 아시겠죠? 그러면 공고는 많이 하고 싶어도 20일 이상이니까 30일 해도 돼요. 40일 해도 됩니다. 59일 해도 됩니다. 근데 60일 이내니까 60일 이상으로 공고는 못 하겠죠. 빨리 국회에서 의결을 할 거니까. 그렇죠? 이때 국회에서 의결할 때에 국회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적 3분의 2로 의결합니다. 아시겠죠? 특별의결 정족수 제적 3분의 2로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국회의원들의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헌법 개정합시다.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의결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투표에 들어갑니다. 이제. 국민투표에 들어가는데요. 국민투표는요. 자, 국회에서 의결한 후 빨리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질 시간 끌면 안 돼요. 자,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고, 요때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참여했던 국민들, 아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이죠. 그러면 18세 이상의 그 선거권자들이, 국민들이 과반수가 국민투표니까 투표를 해야 되고, 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국민투표에서 여러분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미 국민투표로서 결정을 했으니까 대통령은 망설일 필요도 없이 대통령은 바로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라고 대통령의 즉시 공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요 절차,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 날짜.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고를 시작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빨리 의결을 해줘야 된다. 국회에서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빨리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이거 숫자 20, 60, 30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의결입니다. 국의결, 요거. 자, 처음에 제안할 때, 대통령이 제안하는 건 상관없지만, 국회에서 제안할 때는 제적 2분의 1로 제안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제적 3분의 2로 의결을 하는 거고요.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결정할 때는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헌법은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젠 9차 개헌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 헌법 개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헌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이런 절차로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중요하다고 그랬고, 대통령이 공고를 하는데, 대통령이 하는 거야 20일 이상.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에 들어가고, 이때 국회의원들 제적 3분의 2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되죠. 그러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들어가고,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고요. 되셨죠? 자, 다시 과반수 또는 대통령, 그 다음에 20일 이상 공고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적 3분의 2. 국민투표는 의결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계속 반복합니다. 공포는 즉시 공포. 대통령은. 자, 됐죠? 네, 되셨죠? 이거 반복된 내용이라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약에 대한 내용. 자, 조약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렵게 나오면 약간 어렵게 나오는데, 예. 여러분 기본 메커니즘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조약을 맺는다는 건 이제 외국과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조약의 절차는 일단 대통령이 일단 대표단을 보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비준이라는 것을 하죠. 비준이라는 것을 하고,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약간 순서를 좀 밑에다 쓸게요. 순서를. 자, 첫 번째 체결을 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체결하는 사람 가지고 오면 비준을 해줍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몇 가지는 그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렵게 나올 때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책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몇 가지는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꼭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줘야 돼요. 자, 받아줘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상호, 원조, 우호, 통상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 동의는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합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 자, 우리나라의 법 체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뭡니까? 헌법이죠. 그쵸? 그 다음에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조례,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5가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조약이 체결과 비준만 했다. 라고 하면, 자, 명령의 위상을 갖는 거예요. 그쵸? 왜? 대통령이 만드는 게 명령이잖아요. 대통령령. 그쵸? 명령의 위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 동의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조약은 법률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약은. 그러면 조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령 아니면 법률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그냥 국내법이라고 얘기해요. 국내법. 그래서 자, 조약에 대한 국회가 동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입법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국회가 동의를 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법률이 되는 거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거랑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랑 같은 의미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법률의 위상을 갖게 되니까 그 조약이 다른 나라랑 맺은 이 조약이, 그쵸? 자, 요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요 메커니즘.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조약이 다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들을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들을 좀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좀 보면은, 자, 여러분. 자, 상호 원조. 그 다음에 안전보장.
상호 원조 안전보장, 그 다음에 우호 통상, 그 다음에 주권을 제약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강화조약. 여러분 강화조약이라고 상호 원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장도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우호통상도 어렵지 않아요. 우호통상은 이제 무역거래를 시작한다는 거죠. 무역을 시작한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주권, 국민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약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했다가 혹은 다툼을 했다가 화해하는 걸 강화라고 얘기해요. 강화가 전쟁을 끝내는 조약을 강화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화조약. 그 다음에 국민에게 심각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그 다음에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 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 정도의 조약은, 자, 요 정도의 조약은 여러분,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런 성격의 조약들은, 자, 여러분, 법률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FTA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FTA는 일단 우호통상 조약이죠. 무역 조약이니까. 그다음에 FTA의 옛날에 한미 FTA를 반대할 때 농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 식량 주권에 대한 제약을 가져온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재정 부담 농민들에게 많이 갈 수도 있죠. 이런 사항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조약이 되는 거예요. 조약 중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런 것들은 이거는 근데 여러분 막 죽자고 외우지 마시고요. 요런 것들이 눈에 익숙하게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규정된 대로 요런 것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구나. 요런 것들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의 위상이고, 그때 국회가 동의 활동을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고 입법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 예산, 이것도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 보도록 할게요. 예산.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가가, 행정부가 1년 동안 써야 될 돈을, 미리, 이제, 계획하는 걸 우리가 예산이라고 얘기하죠. 예산.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먼저 편성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는 예산을, 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습니다. 자, 심의결이 끝난 그 예산은 이제 집행이 돼야 되겠죠. 예산을 집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썼으면 결산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자, 예산 편성은 당연히 우리가 돈이 이만큼 정도 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거는 당연히 행정부에서 합니다. 행정부에서 하고요. 자, 그때 행정부에서 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자, 회계연도 시작. 회계연도는요, 여러분 참고로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여기 위에다 쓸까요? 회계연도는 밑에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밑에다 쓰겠습니다. 밑에다가. 자,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2024년 예산의 회계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회계연도 시작,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회계연도 시작 전 120일 전에, 자, 그러니까 원래는 헌법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회계연도 시작, 자,
헌법에 보면 90일 전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120일 전에 해요. 근데 그건 뭐 헌법 위반 아니죠. 90일 전에 120일 전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시험 공부할 때는 120일이라고 하면 돼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니까. 120일 전에, 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120일이면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2월, 11월, 10월, 9월, 그러면 9월 달 시작할 때쯤에, 이제, 정부에서 우리 내년도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습니다. 라고 120일 전에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심의 의결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 이건 어디서 한다고?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자, 심의 의결은 여러분 국회에서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는 의결을 해야 돼요.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30일 전까지 의결이 잘 안 돼요. 의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공무원들 월급 안 줄 수는 없고 돈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국가 예산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세계년도 개시 30일 전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준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러분, 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단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국회 심의 의결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집행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집행을 하게 되고, 자, 집행은 당연히 누가 할까요? 당연히 행정부가 돈을 쓰는 거죠. 돈 쓰겠다고 검사를 맡았는데. 행정부가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썼어요. 1년 동안 썼으면 결산 검사라는 걸 합니다. 결산 검사는 행정부 조직 중에서 이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이제 감사원이에요. 그럼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를 이제 내부적으로 끝내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받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과 결산은 3년을 주기로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3년을 주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언제 결정됐을까요? 2023년에 결정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24년은 언제 집행이 될까요? 2024년에 한 해 동안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은 돈을 다 쓴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2025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자, 2025년으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 2025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2025년 예산이다. 라고 하면, 2025년 예산은, 자, 2024년에 이제 심의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집행은 2025년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은 2026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결산 주기는 3년을 주기로 한다. 3년 주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이런 얘기예요. 3년을 주기로 한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 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헌법에서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어떤 기관도 국회 의결 없이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 자, 우리가 예산을 이제 정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은 자, 법에 따라 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은 누가 한다고? 행정부에서 편성을 해요. 언제?
자,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심의 의결은 어디서 한다고?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는 이제 행정부가 올린 예산안을 꼼꼼하게 보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는 채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 그 얘기는 30일 전에 못하게 된다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일단 기본 경비는 나간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산이 확정된 대로. 그 다음에 1년 동안 돈을 다 쓰면 제일 먼저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결산 검사의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의회주의 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회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특히 법률안과 헌법과 예결산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정해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최근에 의회주의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대의제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입법부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그렇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서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상을 이제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의회주의의 위기를 알려면 일단 의회주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의회주의가. 자,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회가 입법기관과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입법을 보면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이제 많이 통과되는, 오히려 행정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 그 이전 정부나 이런 거 보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막 국회의원이 된 사람보다는 그 일을 몇 년 동안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법안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법을 만들려고 국민들이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관료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가 있잖아요.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의회주의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회주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가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개념이에요.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져서 이제 의회 역할까지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국가화 현상을 의회주의 위기의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지식과 인력을 확보한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치가 발달되지 못해서 국회의원들이 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속 정당의 당론에만 끌려가는 이런 정당 국가화 현상,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행정국가화 현상, 이런 정당국가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의회주의의 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정당국가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론과 좀 다른 그런 견해도 좀 나올 수 있게끔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어야 되겠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일단 높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거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고, 특히나 어디서 드러난다? 법률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주도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주도하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런 것으로 가리켜서 우리는 의회주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의회주의 위기는 왜 일어났느냐? 바로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행정국가화 현상. 이건데 행정국가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행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정당 국가화 현상이라고 해서 정당의 이제 당론, 내가 공천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 하다 보니까 나를 뽑아준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드라고 하는 위험시설이 이제 경북 성주에 성주 맞을 거예요. 성주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 성주 주민들은 사드가 배치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그 성주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속 정당은 사드를 배치하는 걸 찬성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찬성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정당 국가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나를 뽑아준 주민들은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데 나는 그것을 대변하지 않고 내가 소속한 정당이 그것을 찬성하니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정당국가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입법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꽤 많았죠? 2시간에 걸쳐서 입법부를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행정부, 헌법에 있는 행정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